정부가 오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19조 원을 투자해 앞으로 5년간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리츠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8차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하는 것이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65만 가구를 집중하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 119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 단계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100만 가구를 그룹별로 보면 청년 임대주택 19만 가구, 신혼부부 20만 가구, 고령자 5만 가구, 저소득층 일반 가구 41만 가구입니다. 여기에 분양 전환되는 공공분양 1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이 중 65만 가구를 서울, 경기 등에 집중해 수도권 서민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보관입니다. 우선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청년주택은 서울 신촌과 장위, 과천 주암, 파주 운정 등의 원투룸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 25세 미만 세대주는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세대주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택도시 기금계획을 수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12만 5천 가구는 신축하고 7만 5천 가구는 매입 전세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겐 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주택 3만 가구, 낡은 주택 매입 등을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낡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LH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집을 팔면 이 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집주인은 매달 연금 방식으로 돈을 받는 연금형 매입 임대도 내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10년간 임대로 살다 분양 전환되는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선 답을 내지 못해 공공분양 입주민과의 갈등이 예고됩니다. 국토부는 100만 가구 공급에 5년간 119조 4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13조 4천억 원, 주택도시기금 106조 원이 활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지 따져보고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빚의 굴레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시 건강한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데요. 이들의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금융권의 빚 탕감 후에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서 일자리도 알선해줄 계획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상환 가능성이 없는 취약계층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 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은 총 15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시중 금융기관을 떠돌다 지난 정부 때 채무 조정을 위해 설립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금융사, 금융공공기관 등에 넘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 국민행복기금에 넘어온 채권의 연체자 83만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환 능력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 탕감자로 선정돼 즉시 채무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밝힌 판단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1톤 미만 영업용 차량과 같은 생계형 재산을 빼고 회수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 민간금융사나 대부업체의 빚을 갚지 못한 나머지 76만 명의 연체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한 달 안에 수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감 대상자들에게는 일자리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고용부와 중기부, 지자체 등이 연계해 취업 상담부터 알선까지 하며 소득 창출 이후 자산 형성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기존에 성실 상환 기록이 있는 연체자를 우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인 리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도 모두 이 리츠 시장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이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행을 둔 금융지주사들이 저금리 시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리츠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신한금융은 리츠 운용업만을 다루는 리츠 운용사 신한리츠운용을 출범시켰습니다. 원래 부동산의 보수적 투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위한 변화를 꾀한 겁니다. KB금융도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해 리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옛 주택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정보와 관련 노하우 등을 리츠 사업에 적극 활용하며 현재 1조 4천억 원 규모의 리츠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하나자산신탁을 통해 구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으로 폐쇄된 점포 60여 곳의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오피스텔형 뉴스테이와 소형주택 1만 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농협금융은 범농협의 부동산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 부동산 자산운용사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이 리츠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리츠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25조 1천억 원이던 리츠의 자산 규모는 올 8월 말 29조 2천억 원으로 4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높은 수익률도 장점입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 2분기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5.8%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4%포인트 이상 높고 평균 배당률은 6% 안팎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전환기의 에너지 믹스 자원 빈국의 최적화 모델이라는 주제로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한 제8차 에너지 전략 포럼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부는 40%에 달하는 원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높여간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 등 장단점이 분명한 에너지들을 어떤 비율로 활용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 에너지 믹스의 최적의 모델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환경성과 경제성, 공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 최적이라는 겁니다. 공급 안정성 확보할 수 있죠. 그 기후변화 대처할 수 있죠. 신재생 비싸잖아요. 어쨌든 원자력 쌉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 정책 신뢰성을 주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전기요금 안 올리면 전력 수요 관리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원 정책이 상당히 차질을 빚게 돼요.
올해로 8회를 맞은 서울경제에너지전략포럼에는 학계와 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등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에너지 믹스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일본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포인트 재팬과 합작해 설립한 비트포인트 코리아가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런칭 컨퍼런스를 개최한 비트포인트 코리아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의 안심 거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비트포인트 코리아가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개소와 본격적인 국내 사업 개시를 기념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비트포인트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 중인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는 오다겐키 비트포인트 재팬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와 거래소 이용 고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만 비트포인트 코리아 대표는 철저한 보안을 통해 가상화폐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비트포인트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의 코인이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데 치중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트포인트 코리아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시 가짜 홈페이지로 바꿔치기 되는 이른바 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사와 같은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포인트 코리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제공되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포인트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를 만들면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과 유사하게 자동 매매가 가능한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 메타트레이더4, 이른바 MT4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포인트 코리아는 앞으로 국내의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가상화폐 결제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 근무수당 할증률 등 주요 쟁점을 토론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파행됐습니다.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국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네, 근로시간 단축 협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라는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부터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야 의원끼리는 물론이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났습니다. 앞서 여야 3당 간사는 경론 끝에 잠정 합의안에 도출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 수당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의 강병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이 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호경표 환노위원장은 간사 간의 타협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네, 여야 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건데 이렇게 합의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데 이를 52시간으로 줄이자라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주말 근무수당 할증률입니다. 주말 근무수당을 얼마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두고 여야 3당 간사는 잠정 합의안에서는 현행대로 할증 없이 15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정미 의원과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잠정 합의안이 불발된 상태입니다.
정의당 등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두 가지 가상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연장은 25%, 휴일은 35%의 할증률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35%인 휴일 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시 50%가 가산이 되는데요. 휴일 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이 어렵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직권으로 행정해석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여야 간에 사실상 다음 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연내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정부가 강경론으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이 폐기가 되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다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 근로까지 합치게 돼서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폐기하게 되면 토일 16시간을 빼게 되고요. 52시간만 일을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즉, 주 52시간 근로를 시키게 되면 사업장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용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유예 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준비 시간을 주자라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는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돌려주고 또한 추가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상당합니다. 기업이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근로자의 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는 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양보와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대해 파리바게트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용부의 명령이 행정 지도일 뿐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고용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는 다음 달 5일까지 5,378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여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3번에 걸쳐 발사된 ICBM급 중에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탄도미사일은 최대 고도 4,500km로 960km를 비행했으며 기존 화성 14형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선 미국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로 분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제휴해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과 증권, 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보험이 한 점포에 함께 입주해 영업하는 개념으로 고객은 적금과 펀드, 보험 가입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 지주회사가 아닌 개별은행, 증권사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인 은행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 허용됐습니다. 또 금융지주에 3개까지 허용됐던 점포 수도 5개로 확대됩니다. 개별 금융회사 역시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선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 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년 전 외환위기가 대기업의 차익 경영과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됐다면 현재 문제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라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외환위기 20년의 회고와 교훈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재정 비용이 빠르게 늘어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나라 빚으로 파산한 그리스 사태가 먼 나라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20년 전 외환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당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우리가 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누적된 불균형 완화도 필요하지만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90년대 초반 7%대였던 잠재 성장률이 최근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과 창의가 주도하는 경제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본격 나섭니다.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농약 성분 등이 여성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질환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0주년작 아이폰 X이 국내 출시 후 나흘 동안 12만 대가 개통되는 등 양호한 판매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비다투 등 AI 유망 스타트업 3개사에 대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투자 대상 업체들은 스마트폰 심뇌혈관 질환 확인 등 동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권 이전 등과 같은 직무 개편을 추진하면서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내 개명을 목표로 현행 국정원법을 손질한 대외안보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서씨입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과 남부 대부분 지방으로는 구름 많은데요. 다행히 이 구름은 날씨에 큰 영향이 없는 높은 구름입니다. 앞으로는 이 구름마저도 빠져나가면서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찬바람이 밀려들면서 기온이 낮아집니다. 벌써부터 체감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크게 낮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한 정도가 되겠고요. 역시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더욱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에서 보통 단기 예상되고요. 하늘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추위에 대한 대비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일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서울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아침 기온 속초 0도 등으로 낮겠습니다. 남부도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해상의 하늘도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해 먼바다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이에 따라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첫날에도 추운 날씨는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도와 호남, 제주도로는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